너가 나를 변호한다고? 필요 없어. 법정 안 여자가 냉소를 띤 얼굴로 한국인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재벌가 그녀의 목소리엔 한국인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변호사 강민준이 서류 한 장을 판사에게 건넸고 검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판례를 각색한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비버리 힐스의 한 고급 카페에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LA 상류층이 즐겨 찾는 이곳은 테이블마다 명품 가방이 걸려 있고 공기 중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오후 2시 가장 좋은 자리엔 금발의 젊은 여자와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엠마 카터 23살의 재벌 딸은 샴페인 잔을 들고 깔깔거렸고 그녀의 흰색 포르쉐 키가 테이블 위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낡은 서류 가방 그리고 두꺼운 법률 서류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던 강민준이었죠. 29살의 한국계 변호사, UCLA 로스쿨을 장학금으로 졸업했지만 지금은 한인타운 작은 사무실에서 겉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건들만 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밤새 재판 준비를 한 탓에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정장 소매는 약간 달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엠마의 친구 중 한 명이 크게 웃으며 손을 휘두르다가 샴페인 잔을 쳤고 황금빛 액체가 민준의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중요한 증거 자료에 샴페인이 번지기 시작했고 민준은 재빨리 서류를 들어 올렸지만 이미 절반은 젖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냅킨으로 서류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죠. 괜찮다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속엔 깊은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서류들은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고 다시 출력하려면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엠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서류를 힐끗 보더니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변호사래요 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변호사 한대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민준을 쳐다봤고 엠마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법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변호사 행세는 하고 싶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키득거렸고 엠마는 더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전문직 흉내 내는 거 진짜 웃기지 않냐며 영어도 제대로 못할 텐데 법정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며 아마 한인타운에서 이민자들 돈이나 뜯어먹는 그런 변호사겠지.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냅킨으로 서류를 닦던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엠마 카터라는 이름은 LA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였고 한마디면 사람 하나쯤은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젖은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파일에 넣고 가방을 챙기고 커피 값을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 들렸지만
민주는 그냥 묵묵히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을 나가기 직전 민주는 고개를 돌려 엠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 그저 3초 정도의 짧은 시선이었습니다. 말도 없었고 표정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엠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었죠. 엠마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멈췄고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친구 중 한 명이 엠마의 어깨를 툭 치며 뭐 그런 걸 신경 쓰냐고 물었으니까요. 엠마는 다시 웃으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재미로 한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엠마는 명품 매장을 4군데나 돌았고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SNS에 쇼핑백 사진을 올렸고 부러움과 질투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 한국 변호사 말이죠. 이름도 몰랐고 다시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엠마는 평소처럼 파티에 갔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 열린 생일 파티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렸고 술이 끝없이 돌았고 엠마는 새벽 3시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20일 후 엠마 카터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그날 카페에서 모욕했던 바로 그 한국 변호사였습니다. 엠마는 몰랐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과거가 자신의 미래와 끔찍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카페 사건으로부터 3주가 흘렀습니다. LA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비버리 힐스에서 한인타운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술집으로 향하던 시간이었죠. 이 도로는 낮에는 차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비교적 한산해지는 편이었고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횡단보도 앞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 리 32살의 한국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제시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피곤에 지쳐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내일 아침에 교실벽에 붙여줄 생각을 하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제시카는 눈을 찡그렸고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흰색 차량이 그녀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제시카의 몸은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터지면서 아이들의 그림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바람에 날려 도로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도 없었고 속도를 줄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로 직진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피를 흘리며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아이들 그림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몇 초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근처 편의점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28살의 알바생 데이빗이었죠. 그는 편의점 창문 너머로 사고를 목격했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면서도 그의 눈은 계속 방금 사라진 차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확실히 흰색 차였고 크기로 봐선 스포츠카 같았습니다. 번호판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끝자리가 427 같았다고 나중에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8분이 걸렸습니다. 제시카는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으며 내부 출혈이 의심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목격자 데이빗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흰색 스포츠카, 번호판 끝자리 427,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포르쉐였다는 겁니다. 데이빗은 차량 디자인을 정확히 기억했고 포르쉐 특유의 라운드 헤드라이트를 봤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뒤졌고 LA 지역에서 흰색 포르쉐 중 번호판 끝자리가 427인 차량을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12대였지만 그중 한 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차주가 엠마 카터였거든요. 형사 마이클 브라운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살의 베테랑 형사인 그는 LA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15년을 일했고 엠마 카터라는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번, 폭행 의혹 1번, 모두 아버지 돈으로 무마된 사건들이었죠. 마이클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피해자가 혼수 상태니까 합의로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7시 경찰 2명이 엠마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버리힐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딸린 저택이었고 정원만 해도 일반 주택 5채 크기였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가 나왔고 잠시 후 잠옷 차림의 엠마가 졸린 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형사가 어젯밤 행적을 물어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파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있었고 그 후엔 바로 집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는 발레 파킹 서비스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았다고 했죠. 하지만 형사가 차량 검사를 하겠다고 하자 엠마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건지 아니면 그저 경찰이 집에 온 것 자체가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고로 안내된 흰색 포르쉐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앞 범퍼를 자세히 살펴보자 미세한 충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범퍼 모서리 부분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의 섬유 조각이었죠. 제시카가 입고 있던 검은색 코트와 같은 재질로 보였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그 섬유를 채취했고 엠마에게 차량을 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엠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형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동행을 요청받은 엠마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게 느껴졌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면 SNS에 퍼질 게 뻔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답답했습니다.
형사 마이클은 엠마 맞은편에 앉아 어젯밤 일정을 다시 물었습니다. 엠마는 처음 진술과 똑같이 대답했지만 형사가 파티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자 머뭇거렸습니다. 누구누구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중간중간 기억이 흐릿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엠마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마의 차에는 최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일 오후 8시 이후 녹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유를 묻자 엠마는 자신이 끈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형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껐다고 판단했고 그 누군가는 엠마 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인 제니퍼가 경찰에 진술했는데 엠마가 밤 9시 30분쯤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전화 받는다고 나갔는데 30분 정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 시각은 10시 정확히였고 파티 장소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엠마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뺑소니 치사 혐의였고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엠마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형사는 이미 그녀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존 카터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더 이상 뒤치다꺼리 안 해주겠다고요. 전화는 끊겼고 엠마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유치장 침대에 앉아 엠마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랬을까 하고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정말 안 났습니다. 파티 중간에 나간 것도 맞고 시간도 대충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 키를 만진 것도 차에 탄 것도 누군가를 친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재벌 딸 엠마 카터, 뺑소니 혐의로. 체포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아빠 돈으로 빠져나가겠지. 재벌들은 법 위에 산다.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엠마의 SNS는 폭파 직전이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엠마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3주 전 카페에서 만났던 그 한국 변호사를요. 자신이 모욕했던 그 남자 샴페인을 서류에 쏟고도 조용히 나갔던 그 사람 말이죠. 하지만 그의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설령 찾는다 해도 자신을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마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보석금 5만 달러는 엠마의 개인 계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서 이틀을 보낸 엠마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SNS에 올리던 그 엠마 카터는 어디 가고 지금 여기엔 그저 겁에 질린 20세 살려자 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엠마는 여러 로펌에 전화했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12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한인타운 근처의 작은 로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차분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보석금은 외할머니가 남긴 채권을 담보로 마련했습니다. 사흘 만에 유치장에서 나온 엠마는 기자들의 플래시를 피해 택시를 탔습니다.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은 낯설었습니다.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낡은 건물 3층에 강민준 법률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엠마는 그 이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대기실과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변호사 자격증이 보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고 엠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주 전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샴페인을 서류에 쏟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엠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준도 그녀를 알아봤다는 듯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를 권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엠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냐고, 카페에서 정말 죄송했다고, 그때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사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차량 감정 결과, 파티 참석자 명단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엠마는 옆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10분이 흘렀고 20분이 흘렀고 민주는 여전히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형광펜으로 줄을 긋거나 메모를 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거냐고 아니면 기억은 나는데 숨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간중간 끊긴다고 했습니다. 파티에서 나간 것도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고 전화를 받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왜 꺼져 있었냐고요? 엠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끈 적 없다고, 원래 자동으로 작동하는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고 이번엔 파티 참석자 명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엠마의 친구들이었고 대부분 비버리 힐스나 말리부에 사는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명씩 이름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냐고,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냐고요. 엠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오래된 친구들이고 특별히 문제될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이슨 해리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잠시 머물렀고 엠마는 그게 뭔가 의미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엠마는 대답했습니다. 예전 남자친구라고 6개월 전에 헤어졌지만 친구로 지낸다고요.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엠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걸린 거였습니다. 민준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헤어졌냐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냐고요. 엠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였고 지금도 가끔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파티에도 초대했고 실제로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제이슨 해리슨이라는 이름에 별표를 그었습니다. 엠마는 불안해졌습니다. 제이슨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민준이 모든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뿐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30분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서류를 덮고 엠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고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엠마는 숨을 참았습니다. 맡아줄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에 엠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있고 차량 증거도 있고 시간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가 꺼진 것도 의심스럽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변명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은 승산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엠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모든 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고, 자신이 그랬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엠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의심, 그리고 아주 미세한 동정심 같은 것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건을 막겠다고, 하지만 진실이 뭐든 간에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엠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엠마의 사건 서류를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 걸까요? 모든 증거가 엠마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산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엔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제이슨 해리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리슨이라는 성,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제이슨 해리슨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가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민준의 전 직장이었던 대형 로펌의 회장이라는 것을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맡았다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그 사건,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 말이죠.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해리슨에 대한 정보를 찾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26살 SNS에는 파티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엔 2년 전 그 사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한국계 대학생이었고 제이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민준이 일하던 로펌은 제이슨 아버지 소유였고 결국 피해자는 합의했지만 3개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 제이슨이 엠마의 파티에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률 일을 하다 보면 우연이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민주는 사건 현장 주변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비버리힐스와 한인타운 사이 도로였고 주변에 건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을 둘러보며 CCTV를 확인했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는 경찰이 이미 확인했을 테니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폐업한 레스토랑 건물주를 찾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60대 노인은 CCTV가 있긴 한데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폐업하면서 전기를 끊으려다 귀찮아서 그냥 뒀다고요. 노인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자 뒤쪽 사무실에 낡은 녹화기가 있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었고 사고 당일 날짜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드디스크를 가져와 사무실에서 재생했습니다. 오후 9시 50분 흰색 포르쉐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10시 2분 같은 차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빠른 속도였고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3초도 안 됐습니다. 민주는 프레임 단위로 재생하며 차량을 분석했습니다. 번호판 끝자리가 보였습니다. 4, 2, 7, 엠마의 차 번호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진짜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운전석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나빠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남자였습니다. 어깨 폭이 넓었고 머리 스타일도 엠마와 달랐습니다.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엠마의 차는 맞지만 운전자는 엠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엠마의 차를 몰고 사고를 낸 겁니다. 민주는 즉시 엠마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엠마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민주는 영상을 보여줬고 엠마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기 차가 맞다고 하지만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밤 차 키는 어디 있었냐고요. 엠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파티 내내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요. 하지만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계속 들고 있었냐고,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냐고요. 엠마는 멈칫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 소파에 뒀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요.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엠마의 가방에서 차 키를 꺼내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파티 참석자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15명, 그중 누군가가 엠마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민준의 시선이 다시 제이슨 해리슨이라는 이름에 멈췄습니다. 민준은 제이슨의 SNS를 뒤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멕시코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니 사고 당일 다음 날 LA를 떠났습니다. 제이슨의 직장에 전화했더니 1달 전에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엠마에게 물으니 파티 전날 제이슨과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파티 당일 CCTV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파티가 열린 집은 엠마 친구의 저택이었고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흘 후 영장이 나왔고 파티 집 CCTV를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영상을 확인하자 오후 9시 45분 한 남자가 엠마의 포르쉐에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이슨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0시 30분 제이슨이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고 손이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차 위치를 원래대로 맞추고 재빨리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이슨 해리슨이 엠마의 차를 몰고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제이슨이 그랬을까요? 엠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 제시카 리는 정말 우연히 사고를 당한 걸까요? 민주는 제시카 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2살 초등학교 교사, 한인타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했을 때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시카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2년 전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준호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준호는 2년 전 제이슨 해리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민준이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합의금을 받았지만 3개월 후 자살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리는 그의 누나였습니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제시카 리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이고 들어갔습니다. 제시카는 혼수 상태였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깨어날 확률은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제시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인타운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관리인 허락을 받고 들어가니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침실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고 펼쳐보니 일기였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일기는 동생 준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2년 전 기록엔 준호가 제이슨에게 폭행당한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민준이 변호사로 나섰지만 합의를 권유했고 제시카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준호는 합의금을 받았지만 우울증에 시달렸고 학교를 그만뒀으며 3개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한 달 전 날짜였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제이슨 해리슨과 강민준 변호사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는 제이슨과 엠마 사진이 있었습니다. 엠마와 손잡고 웃는 제이슨의 모습, 파티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민준 자신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제시카가 민준을 미행했던 겁니다. 다른 서랍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엠마의 차 번호판 사본, 파티 초대장, 사고 현장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엔 빨간 X 표시와 정확한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제시카는 일부러 그 시각에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로 계획했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니 한 달 전 제이슨에게 보낸 협박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2년 전 일을 폭로하지 않으려면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일기와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엠마의 차를 빌려서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거부하면 모든 걸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죠. 민주는 이해했습니다. 제시카는 제이슨을 협박해서 엠마의 차를 몰고 오게 했고 자신이 직접 그 차에 치이려 한 겁니다. 자살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제이슨은 뺑소니 운전자가 되고 엠마는 차주로 의심받고 민주는 엠마를 변호하면서 과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죽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즉사했어야 했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이슨이 마지막 순간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았습니다. CCTV 영상을 떠올려 보니 차가 제시카를 치는 순간 미세하게 속도가 줄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무리 협박받았어도 사람을 죽이는 건 달랐던 겁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이 모든 걸 경찰에 말하면 엠마는 무죄가 되겠지만
제시카는 어떻게 될까요? 협박죄, 사기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이슨도 살인미수로 기소될 거였습니다. 민주는 갈등했습니다. 변호사로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고통도 이해됐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 정의를 찾지 못한 분노가요. 민준 자신도 그 일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제대로 싸웠더라면 준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차에 앉아 민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요. 엠마를 구하되 제시카에게도 최소한의 정의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엠마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시카의 계획, 제이슨의 역할, 2년 전 사건까지 전부요. 엠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냐고요? 민주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죄는 입증할 수 있지만 과정이 복잡할 거라고요. 제이슨을 찾아야 하고 그의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든 하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이틀 후 제이슨이 멕시코 칸쿤 근처 작은 마을에 숨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즉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엠마에게 며칠 기다리라고 말하고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제이슨의 진술 없이는 제시카의 계획을 입증할 수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제이슨이 협조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침묵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칸쿤 공항에 내린 민주는 택시를 탔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해변에서 30분 거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고 택시가 멈춘 곳은 2층짜리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2층 끝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묵고 있는데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끝방 앞에서 민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제이슨 해리슨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SNS의 화려한 청년은 어디 가고 초라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제이슨은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이슨은 침대에 앉았고 민주는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민주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찾았고 제시카의 증거를 발견했으며 퍼즐이 맞춰졌다고요. 제이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제이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제시카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일을 폭로하지 않으려면 거래하자는 내용이었고 증거를 보고 두려워졌다고요. 아버지가 알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고 파티 중간에 엠마 가방에서 키를 꺼내 차를 몰고 나갔다고 털어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제시카를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시카가 일부러 차에 치이려 한다는 걸 깨달았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제시카는 그대로 걸어 나왔다고요. 부딪히는 순간 제시카의 눈을 봤는데 제시카는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원하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요. 자신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제시카의 복수국에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티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차를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10분이 걸렸다고요. 키를 엠마 가방에 다시 넣고 파티장으로 돌아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엠마가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고 자수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친구들도 피했다고요. 그래서 멕시코로 도망쳤습니다. 민주는 2년 전 이준호에게 한 일이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에 취해서 했다고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오만했지만 이준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라졌다고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으며 제시카의 협박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었다고요. 민주는 한참을 제이슨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제이슨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사슬은 모두를 파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주는 LA로 돌아가서 자수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도망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울기 시작했고 울음이 그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LA 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겁니다. 제이슨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요. 경찰서에서 제이슨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제시카의 협박부터 엠마의 차를 훔친 일, 사고를 낸 것까지 전부 진술했습니다. 형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기록했고 검사는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엠마의 혐의는 풀렸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시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검사는 제시카를 협박죄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민주는 반대했습니다. 제시카도 피해자라고 동생을 잃은 슬픔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시카의 뇌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제시카의 손을 잠깐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2년 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제시카는 대답하지 않았고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했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것이요. 내일은 엠마의 무혐의 처분이 발표될 예정이었고 민주는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무혐의 처분이 발표된 날 아침이었어요. 법원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죠. 엠마는 민준 옆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엠마를 차에 태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엠마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엠마가 다시 물었어요. 강 변호사님, 제시카 선생님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제시카를 기소하겠다고 했어요. 협박죄, 사기죄, 그리고 자해를 빙자한 보험 사기 혐의까지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법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제시카가 잘못했나요?
법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인간적으론 동생을 잃은 누나가 정의를 찾지 못한 피해자가 복수를 꿈꾼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민준 자신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로펌 회의실에서 상사가 말했죠. 강 변호사 합의하세요. 해리슨 회장님 아들 사건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상사는 코웃음 쳤죠. 현실을 보세요. 당신 경력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아요. 결국 민주는 굴복했어요. 준호를 설득했고 합의금을 받게 했죠. 그게 준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검사였습니다. 내일 제시카 기소 건으로 회의가 있다고 했죠. 민준에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실. 민준은 검사 앞에 앉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시카 리의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시나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쳤죠. 일기장, 이메일, 사고 현장 지도까지. 명백한 사전 계획 범죄 아닙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검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호 사건, 그때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증거가 부족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했습니다. 민준이 되물었죠. 정말 그랬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해리슨 회장 아들이라서 눈 감아준 건 아닙니까? 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시카 리는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녀를 범죄자로 만든 공범 아닙니까? 2년 전 제대로 정의를 세웠다면, 준호가 죽지 않았다면 제시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제시카 리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법적으론 검사 말이 맞았죠. 하지만 민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증인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검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다시 말했죠. 제시카 리를 기소하시려면 다른 증거를 찾으세요. 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형사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지금 사법방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2년 전 제가 못다한 일을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사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죠. 이준호를 죽인 건 제이슨 해리슨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복도를 걸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뛰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법정. 제이슨 해리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엔 기자들이 가득했고 엠마도 와 있었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제이슨이 대답했죠. 네, 모두 인정합니다.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요청했고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법정이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2년 전 일부터 준호의 죽음, 제시카의 복수 계획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술렁였죠.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이슨,
그리고 2년 전 정의를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판사는 판결을 미뤘습니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법정을 나온 민준에게 엠마가 다가왔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엠마가 물었죠. 제시카 선생님은요? 그분은 정말 깨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우리가 할 일은 똑같아요. 제대로 된 정의를 찾는 거죠.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시카의 병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봤어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죠. 민주는 작게 속삭였어요. 제시카 씨, 깨어나세요. 우리 함께 싸워야 해요. 이번엔 제대로요. 기계음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제시카가 깨어날 때까지 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함께 법정에 서서 2년 전 못다한 싸움을 할 거였죠. 민주는 병원을 나왔어요.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제이슨 해리스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협박받았다는 정상 참작이 인정됐지만 사람을 친 죄는 가벼워질 수 없었죠. 판결문을 듣는 제이슨의 얼굴엔 안도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준호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후회요. 엠마는 LA를 떠났습니다. 뉴욕으로 갔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죠. 떠나기 전날 민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엠마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엠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며 수표를 꺼냈지만 민주는 손을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그것보다 새 출발 잘하라고 했죠. 엠마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없이요. 그게 더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시카,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뇌 활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생명 유지 장치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제시카의 친척들이 장치를 끄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민주는 매주 병원을 찾았어요. 수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중환자실 앞에 섰고 유리창 너머로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저 보기만 했죠. 제시카의 창백한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기계음을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소처럼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시카의 상태가 변했다고 했죠. 나빠진 건지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뇌파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민준은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제시카를 둘러싸고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민준에게 말했어요. 제시카의 뇌파가 강해지고 있다고, 어쩌면 깨어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죠. 이틀 후 제시카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희미하게 눈만 뜬 상태였죠. 민준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제시카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시카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작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씨, 전 강민준입니다. 제시카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티슈로 눈물을 닦아주며 2년 전 일, 준호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제이슨이 자수했다는 것,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제시카를 처벌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까지요. 제시카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민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죠. 회복하면 함께 준호 묘에 가자고, 그때 제대로 사과하자고 말했어요. 제시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민주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이었을지도요. 민주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주는 차에 오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인타운 거리를 천천히요. 한글 간판들이 보였고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문득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준호를 처음 만났던 날이요. 21살의 대학생, 밝게 웃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젠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사건 의뢰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직장에서 부당해고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못 낸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사건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라고, 상담은 무료라고 했죠. 민주는 컴퓨터를 켜서 관련 법률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법, 이민법, 차별금지법까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자정이 넘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제대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문자였습니다. 제시카가 다시 잠들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완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 그거면 충분했어요. 민주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내일 만날 유학생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판례를 찾고 법 조항을 정리하고 승소 전략을 세웠죠.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준비가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주는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LA는 깨어나고 있었죠. 민준도 깨어났어요.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양심이, 포기했던 정의가요. 사무실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법률사무소. 예전엔 부끄러웠던 이름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여기서 민주는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묘소를 찾아가서 말할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싸우고 있다고요. 시계가 아침 7시를 가리켰어요. 곧 첫 의뢰인이 올 시간이었죠. 민주는 커피를 내리고 서류를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새로운 영상 기대해 주세요.